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이제 55강 202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야, 이걸 다 공부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좀 생기시죠. 일단 표를 보시고 붕당표니까 일단 이거는 복습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붕당에 학문을 입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붕당이 무슨 학파다. 이해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 당시 파벌을 조성하고 붕당 정치를 하면서 자신들도 백성들 보기에 쪽팔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학문로 자신들을 포장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조 때 사림이 정계의 일색을 이루고 이조 전랑의 자청권 문제와 훈구파들을 죽이자라는 신진사림 강경파 동인과 그 다음 옹건사림, 훈구파들에 대한 옹건파, 기성사림, 서인으로 쪼개진다. 동인이 혹시 김효원이고 서인이 심의겸이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동인은 정렬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서인이었던 송강정철의 처벌 문제에 대한 강경파 북인과 옹건파 남인으로 쪼개졌었죠. 그리고 서인은 첫 번째 왕국 경신왕국 때 남이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남이에 대한 강경파 노론과 옹건파 소론으로 쪼개졌죠. 여기까지는 붕당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론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18세기 노론의 일당 독재기였고 그 노론의 일당 독재에 맞서 나름 영조와 종조가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러면 19세기 세도 정치기는 노론 중에 일부 가문의 힘이 절대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 노론 중에 일부 가문이 안동 김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동인을 영남학파고 서인을 기호학파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정도도 알아야 됩니까? 이 정도면요 거의 뭐 좀 한국사의 기본 상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동인들은 경상도 출신의 학자가 많았기 때문에 영남지방 영남학파고 서인들은 중앙 세력이었기 때문에 기호가 경기도잖아요. 기호지방 일기예보 할 때 지금도 기호지방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리고 이제 북인은 여러분 조식학파라고 돼 있죠. 조식의 호가 남명입니다. 그래서 조식은 항상 긴 칼 차고 다니고 실제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긴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을 단방에 끊겠다. 충의와 절의를 중시합니다. 충의 절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조식 제자 중에 의병장이 많이 배출돼요. 곽재우나 정인홍 같은. 그런데 의병장들은 광해군과 친하게 지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일단 북인 그러면 광해군 정권이었고 광해군과 함께 중리배교 했던 친구들 중리배교 기억나십니까? 그게 북인인데 북인은 스승이 조식입니다. 조식 이름 알아야 되냐고요? 출제됩니다. 남명학파. 여러분 남인이 바로 이황 태계학파입니다. 그래서 이왕 비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리를 중시하는 게 이왕이다 보니까 근본과 원리를 중시한다. 뭐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인이 율곡학파입니다. 율곡이면 이이죠. 그러니까 실은 이이는 살아생전에 어느 붕당에도 가담한 적은 없습니다만 17세기에 두 차례 예송이 치러질 때 남인과 서인이 대립했지 않습니까? 그때 남인들은 우리는 이황의 제자야 라는데 서인들 입장에서는 이황급 스승이 없는 거야. 이황하고 맞짱 뜰 만한 사람이 이이거든요. 이이를 딱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학파인데 경신왕국 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잖아요. 이때 서인의 거의 대다수가 노론이 되고 아주 소수가 소론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학파는 그대로 노론으로 가는 거고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동문수학했고 이 스승의 아들 그러니까 이와 송호는 거의 친구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관직 생활을 계속했던 반면에 송호는 아예 관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송호는 제야에 있으면서 붕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싸우지 말거라. 너도 맞고 너도 맞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혼, 호가 우계입니다. 이 우계학파 소론들은 그래서 성리학적 이해에 탄력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리학적 이해에 탄력성을 지녔다고. 자, 지금 4명의 대스승이 나왔습니다. 조식, 이황, 이, 그리고 성혼. 여러분들 이황, 이는 좀 지엽적인 것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북인은 조식이다. 소론은 송혼의 제자들이다. 이걸 좀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에 보면 원래는 호론과 락론을 비교하는 호락 논쟁이 공무원 항사에는 너무너무 많이 기출됩니다만 한능검에는 기출이 거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202페이지 보면 18세기 호론과 락론의 대립 호락 논쟁이 전개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면
18세기의 노론 내부의 학문 논쟁이 호랑 논쟁이다. 18세기 영조가 왕이었던 시기에 사도세자 죽은 것 가지고 잘 죽였다라고 했던 벽파와 불쌍하다라고 했던 시파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노론이 정치적으로 벽파와 시파로 쪼개진 건데, 정치적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충청도 노론이었던 충청도 호서지방 호론과 경기도 낙양이죠. 낙양 수도, 낙론 이렇게 쪼개졌다. 그 정도만 좀 잡아주시고, 호랑 논쟁이라는 건 18세기 노론 내부의 학문 논쟁이다.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그냥 끝내버리십시오. 호론과 낙론에 대해서 어떤 주장들을 했냐는 건 아직까지 기출이 좀 덜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알아먹긴 했나요? 물론 소론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양명학 공부하면 양명학을 소론들이 공부했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론 밑에다 성략적 이해 탄력성 하나만 받아 적으시고 북방개척 하나만 더 적으세요. 북방개척이 뭐냐면 옛 고조선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자라고 했던 친구들이 소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유학의 경향을 보시면 그냥 15세기, 16세기, 15세기 이해하시죠? 훈구파가 주도했습니다. 사장, 문장력이 중시됐습니다. 16세기 사림이 주도했습니다. 유교 경전 공부하는 경향이 중시됐습니다. 근데 15세기는 이랬어? 16세기는 유학이 이랬어?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17세기 이제 성략의 교조와 경향은 다음 강 56강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이쪽 202페이지 다 됐고요. 203페이지 보면 여러분 이기 논쟁, 주리론, 주기론 비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한국 철학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능의 윤리와 사상 공부하시는 겁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는 뭐고 기는 뭐다 그런 설명을 하면 저도 또 틀리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조선의 천재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이가 뭐다 기가 뭐다 하는 거 가지고 싸웠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너가시고 그냥 이황하고 이만 비교하십시오. 확률 50%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황은 주리론이고 이기 이원론이고 이기 호발설이고 이종 기비고, 이는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에 혹은 이기 일원론이고, 또 기발이승 일도설이고 이통 기국이고, 이런 것들 암기가 될까요? 힘들죠. 우리 조교 선생님 이거 하는 거면 거의 출제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역사 속에서 이황과 이이를 잡으시면 되니까 이황과 이이가 어떤 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이황과 이이의 정치적 스탠스가 어떠했으며, 이황과 이이가 어떤 저서를 남겼고 이들이 훗날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보통 이렇게 많이 기출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황은 주리론자예요. 리만 절대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냥 빨리 짧게 이야기해요. 리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리면 땅은 기예요. 왕이 리면 신하들은 기예요. 중국이 리면 주변의 오랑캐 나라들은 기입니다. 사대부가가 리면 일반 농민 평민들은 기입니다. 너무 어렵나? 나무라는 본연의 성질 있잖아요. 그게 리면 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탁자가 됐냐, 탁자의 모양으로 나온 건 기라고 봅니다. 허허, 어렵죠. 그래서 하여간 이황은 주리론, 이는 주기론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황은 이 언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걸 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는 서경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정도만 좀 잡아주십시오. 서경덕 그러면 황진이 남자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서경덕 역시 약간 좀 북인 쪽이긴 한데, 서경덕의 기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 이이고, 이현적의 리철학의 영향을 받은 게 이황이다. 그리고 이황은 어쩔 수 없네 이거. 같은 동인이었던 유성룡과 김성일에게 영향을 끼쳤다. 유성룡 제 임진왜란 사 보셨으면 남이인 거 당연히 알 텐데, 그 다음에 김성일, 그 다음 이인은 조헌, 김장생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황은 동인이고 이인은 서인이었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저서라고 이야기하면 이황은 성악 10도를 씁니다. 이인은 성악 지교를 씁니다. 이건 진짜 암기하세요. 여러분 이황은 관직생활 하다 말고 보통 지방에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성악의 길을, 왕의 군주론입니다. 성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10개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게 성악 10도입니다. 특히 이황은 명종 때 인물이었는데, 명종 때는 윤원영 등의 외척들이 난리를 치고 훈구파들이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주변의 훈구파 새끼들 말 듣지 말고 내가 그려준 10개의 그림에 따라서 성악의 길을 올바로 찾아가십시오. 그게 성악 10도야. 근데 이인은 과거에 합격한 이후에 평생 관직 생활을 합니다. 과거 시험을 9번 봐가지고 9번 장원 급제합니다. 시험 천재죠. 이인은 선조 때 인물입니다. 선조 때는 올 살인입니다. 자신도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선조에게 이이가
주변에 있는 현명한 신하에게 성악의 길을 물어보면 그 신하가 성악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가 바로 성악지묘예요. 성악십도와 성악지묘는 풀어서 출제하기도 하지만 일단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왕에 나머지 저서 주자서 전료까지만 암기하세요. 이도 동호문답, 만원봉사, 경몽요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황의 성리학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다. 왜? 이황이 경상도 쪽인데 경상도 쪽이 지배당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황의 제자 강항덕이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이황으로 가장 시험 기출이 많이 되는 게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다.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황은 근본과 원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남인들은 예속 논쟁 때도 왕권 쪽에 신경을 써줍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효종 죽었을 때 상복 1년 입자라고 할 때 남인들은 3년 입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2는 사회 개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0만 병력을 양성하자. 그리고 수미법 주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조광조, 이이, 유성룡. 이렇게 사회 경장론에 관심을 가졌고, 훗날 이이의 이런 생각은 실학이라든지 개화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정척사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황이 나오죠. 이건 이제 나중에 근현대사 가면 개화와 위정척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50%예요. 물론 이황은 태괴고, 이이는 율곡이고, 이황은 1,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이고, 이이는 5,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이고, 앞서 향약 공부했습니다만 이황은 예안향약이고 이이는 해주향약이었고, 이황의 서원은 도산서원이고 이이의 서원은 자운서원이다. 이런까지 공부하면 공부량이 상당히 많아지죠. 이이의 엄마는 신사임당이다. 그러면 더 많아집니다. 이황이 백운동 서원을 처음 사획화시켜서 소수서원으로 만든 인물이다. 기억나십니까? 공부량이 많아진다고요. 이황, 이 비교하시고, 그 뒷페이지 보면 읽기 자료에 이황과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는 조식 문제가 있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자, 이제 56강 조선 문화사 갑니다. 문화사 힘드시죠? 암기할 게 많죠? 그래서 예전에 수능과 최근에 공무원 수험생들 공부할 때는 이쪽 특히 편찬물에서 거의 초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평가하는 검이기 때문에 제가 편찬물 중에 공부해야 될 내용을 최대한 줄여드리겠습니다. 이 56강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워낙에 중요한 파트입니다. 역사서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어디?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존의 수험 한국사에서는. 그런데 한능검에서는 생각보다 기출이 단독 문제가 별로 없고, 저기 정치사나 이런 곳에 어떤 책 이름 동통감 그래가지고 성적으로 기출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제가 이 회에는 별표 3개 중에 이제 별표 5개 중에 막 3개, 4개 너무 헷갈리니까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3개, 덜 중요한 건 2개 그랬다가 이쪽 파트를 별표 하나 줬다가 이제 또 바로 3세가 곧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세에서는 별표 2개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문화사 편찬물을 그래도 한능검에서는 다행스럽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생각보다 한능검에서는 인물 문제가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골라드릴게요. 그것만 하세요. 만약에 그걸 벗어나서 기출되면 뭐 틀립시다. 도리 없습니다. 선생님 가르치시는 분이 그렇게 강의하시면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6페이지 한글 창제 집현전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졌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훈민정음 창제 반포 다 세종이다. 이것만 좀 잡으십시오.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글 서적 중에는 세종 때의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 이것만 잡으십시오.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자신 조상의 덕을 기린 거고요. 월인천강지곡은 석가의 덕을 기린 책입니다. 근데 이게 한글로 쓰여진 악장이라고 합니다. 이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을요. 그래서 이게 세종 때인지만 알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큰 일본의 한글 창제에 훈민정음 세종, 용비어천가 세종, 그 다음 월인천강지곡 세종. 왜? 세종의 업적으로 이것들이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원래 속보상제라든지 그 다음에 훈몽자회 이런 것들이 정말 기출 잘 돼야 되는데, 삼강행실도는 실은 윤리서로서 세종, 좀 이따 뒤에 다음 강에 가면 윤리서 또 공부하거든요. 삼강행실도 세종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여기 세종 4개만 잡으십시오. 나머지는 포기? 공부량을 줄입시다. 조선의 교육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교육 중에 항상 비교해서 물어보는 게
향교와 그 다음 서원입니다. 향교, 서원. 향교는 각 지방 부, 목, 군현에 국가가 만들어준 관악입니다. 서원은 그 지역에서 먼저 살다 간 훌륭한 선현에 대해서 제사를 모시고 그 지역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수험 한국사로 공부하면 향교와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막 자세한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교는 관악이고 서원은 사학이다. 근데 우리가 물론 서원은 최초의 서원은 16세기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고 백운동 서원을 이왕이 건의해서 사액서원으로 만들고 명칭이 소서원으로 바뀌었고 서원은 서년에 대한 제사를 모시며 향음 주례를 하기도 했고 서원의 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서원의 건축 양식은 가람패치 양식 플러스 주택 양식이고 붕당의 지역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영조와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서원은 사학이라니까. 근데 향교는 관악이어서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가 되는데 관악이기 때문에 교수와 훈도라는 선생님을 내려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 향교 밑에 살짝 써놓으세요. 교수와 훈도를 파견한다. 써놔버리십시오. 향교는 교수와 훈도를 파견합니다. 필기하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공부가 됐어요. 그럼 성균관은 국립대학이죠.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 국립대학 꼭 다 암기해야 되는 게 고구려 소수림왕 때 태학, 신문왕 때 통일신라입니다. 국학, 발해 문왕 때 주자감. 보세요.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성균관을 깊게 들어가냐고. 고려 성종 때 국자감. 이 국자감이 훗날 원감석기 약간 국학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는데 국학이 성균관로 명칭이 완전히 바뀌는 게 성균관로 바뀌는 게 충렬왕. 근데 이걸 국학을 성균관로 혹은 국자감을 성균관로 뭐 어떻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립대학이 성균관이에요. 근데 성균관에서는 명륜당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비천당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이런 너무 어렵잖아. 존경각이라는 도서관이 있고 이런 건 전혀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문묘 제사도 지냈고 성균관이 국립대학이다. 그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과거제도 공부할 때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소과를 꼭 합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소과에 합격한 자가 꼭 성균관에 입학하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대과 치르기도 하고 하급 관리직에 진출하기도 했던 게 소과였다. 소과 합격자를 생원과 진사라고 불렀다. 과거 제도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이거 기억날려나? 한문학을 공부했으면 진사고 6.25 경전을 공부했으면 생원이다. 그래서 진사시, 생원시 각각 100명씩 선발해서 성균관에 입학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숙시설 같은 경우는 향교도 동제 서재가 있고요. 서원도 동제 서재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성균관도 동제 서재가 있으니까 기숙시설은 어느 학교나 다 동제 서재라고 했구나 하는 게 막 207페이지 이런 거 보면 성균관의 명륜당도 나오고 동제 서재도 나오고 좀 이런 거 나옵니다만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향교와 서원만 많이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원의 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하죠. 서원에서 훌륭한 유생 모셔놓고 술을 따라드리고 고언을 듣는다. 좋은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빨리요. 향음주례라고 하잖아요. 실은요. 향교에서도 향음주례 있고 향교에서도 청금록이라는 출석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의 향음주례와 향교의 청금록은 공무원 항서에서 좀 어렵게 물어볼 때나 나오지 거의 서원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비교하자고. 서원은 사학, 향교는 관학. 관학이니까 중앙에서 선생님을 내려 보내준다고. 그게 교수와 훈도가 바로 향교다. 그것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역사서입니다. 나 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역사서는 픽 나오도록 공부해. 만약에 지금 이게 공무원 강의다. 조선시대의 역사서만 가지고 70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한능검 책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압축해놓고 어려운 책들은 좀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서가 어느 왕 때 이런 역사서가 쓰여졌냐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는 건 참 다행이다. 안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실 뻔했다. 물론 실록 문제는 단독 문제가 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긴 볼게요. 책을 볼게요. 원래 조선 건국 직후에 정도전에 고려국사하고 건근의 동국사약 다 해야 되는데 버립시다. 그럼 여러분 15세기는 기본적으로 훈구파가 집권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단군에 대한 초제를 모시기도 했고 자주적이에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15세기 훈구파 집권기는 좀 자주적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자주적입니다. 특히 세종 때 자주적인 역법서 칠정산, 자주적인 농서, 농사직설,
자주적인 의학서 향약 집성방 뒤쪽 편찬물 가서 다 만날 겁니다. 15세기는 자주적이에요. 그런데 역사서도 자주적이라고 하는데 15세기는 고려사 전료, 또 삼국사 전료까지 해서 동국통감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여러분 수험한국사에는 고려사는 기전체다. 물론 기전체까지만 합시다. 모든 역사서를 통틀어서 공무원 시험까지 하면 기전체라고 시험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냥 내가 공무원 수험한국사에도 이론 강의 강의할 때는 딱 두 개만 먼저 암기시킵니다. 삼국사기하고 고려사야. 삼국사기와 고려사는 기전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삼국사기는 기전체인데 기전체에 봉기라는 게 있었어요. 황제들의 이야기.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은 사대적인 인물이지만 삼국사기는 나름 좀 삼국을 자주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고려사는 봉기가 없습니다. 고려 왕들의 이야기를 세가에 집어넣어요. 세가. 제후들의 이야기에 집어넣는다고. 고려 왕이 34명이었는데 32명이 세가에 들어가 있고 우왕과 창왕은 신돈의 자식이라고 열전에 넣습니다. 그냥 원래 정말 수험한국사에서 중요한 건데 이쪽 한는 거면 출제가 덜 됐는데 그냥 말로 한번 던졌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버리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엄청난 고려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세종이 명했고 문종 때 김종서 정인지에 의해 완성이 됐다가 이게 이제 김종서 정인지가 편년체로 바꾼 게 고려사 전료고 그러다 보니까 세조가 고려 이전 역사도 써봐라. 그게 삼국사 전료고 고려사 전료와 삼국사 전료를 통합한 게 동국통감인데 동국통감은 성종인 건 진짜 꼭 합시다. 원래는 동국통감 특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간혹가다 선지로는 한 번씩 나오긴 할 거야. 동국통감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사입니다. 저 앞에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모든 역사를 다 실은 최초의 통사야. 훈과 사림의 역사인식이 다 같이 반영되었어. 근데 이런 것보다도 정답으로 떨어지는 건 성종 때 서거정이 동국통감을 만들었고 동국통감 편년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십시오. 편년체 역사서로 가장 대표적으로 기출되는 게 동국통감입니다. 성종의 동통감.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사에서 성종 공부할 때 성종은 홍경래와 강계한 후 악하고 경기를 일으키며 발만 동동동. 동국통감, 동력지 승남, 동문선. 기억나십니까? 진짜? 그래서 동통감. 야, 전화주의 역사서 2의 기자실기 뭐 이런 거 그냥 버려버립시다. 야, 쉽게 가야죠. 여러분 실록도 그냥 끄덕끄덕 한 말로 들어보세요. 조선란 나라가 춘추관이 있었습니다. 춘추관에서 선대왕이 죽으면 실록청이라는 걸 열고 실록을 만드는데 사관 한 200여 명이 실록 작업에 들어가는데 실록 작업에 들어가는 그 자료가 되는 걸 사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은 의미의 사초는 실록에 들어가는 모든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좁은 의미의 사초는 왕과 대신들이 회의할 때 막 젊은 역사가 팔아놓여 있고 제일 끝에 막 받아주는 거 나오죠. 그런 게 사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사초라고 한다면 사초와 그 다음 등록 시정기. 좀 어렵지만 기출은 됐으니까. 등록이 관청의 일지면 그걸 1년 달로 미리 묶은 걸 시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것들 참고해서 실록을 쓰는데 실록 중에 뭐 초초, 중초, 종초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실록 중에 어느 실록까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실록이다라고 인정을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근현대사를 공부하시면 고종은 1919년에 죽습니다. 고종이 죽고 3.1운동이 터지는 거예요. 마지막 황제 순종은 1926년에 죽습니다. 순종이 죽고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죽었기 때문에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라는 것들은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열고 쓴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씨 집안 왕족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라고 이왕직이라는 곳에서 편찬된 거기 때문에 고종과 순종은 실록이 아니에요. 그럼 저 앞에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만 실록이다. 그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정치사를 공부했으면 조선시대 반정이 2번 있었습니다. 광해군을 날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중종이. 그 다음 참 정신없어. 연산군을 날리고 이거는 편집하지 마세요. 연산군을 날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중종이. 광해군을 날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인조가.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 있죠. 그러면 반정으로 날아간 왕들은 실록이라고 하지 않고 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 1기, 연산군 1기. 뭐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실록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실록이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건 제일 마지막 파트 100강째에서 세계 기록유산, 세계 문화유산 공부할 때 아주 강조될 거고, 실록을 보관하는 실록 보관소를 사고라고 이야기하죠. 세종이 4대 사고 만들었는데 그게 불탔다, 임진왜란 때. 전주에 있는 실록이 살아남아가지고 그걸 광해군이 5대 사고를 복구했다. 이건 정치사에서 광해군의 업적으로 사고 재정비하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오케이? 내가 생각할 때 한능검에서 야, 수정실록이 있는데 선조 수정실록과 뭐 경종 수정실록과 현종 수정실록 이런 거는 어떤 수정실록이 있냐 하고 안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좀 공부량을 줄였습니다. 실록은 편년체입니다. 다시 기전체, 인물 중심의 역사서 딱 2개. 삼국사기, 고려사. 편년체 딱 시험에 나오는 게 2개. 실록과 동통갑. 기사본말체 시험에 나오는 거 딱 2개. 삼국유사, 연려실 기술. 되세요? 강목체, 동사강목.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이 조선후기 역사서인데, 진짜 수험한국사에서는 안정복의 동사강목, 유득공의 발해고, 이종희의 동사, 한치훈의 해동역사,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이 미친 듯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거 진짜 왕별치해야 되는 역사서들인데, 야, 조금 덜 출제되니까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그냥 조선 후기에 국학자들의 이런 역사서가 있었구나. 특히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발해를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종희의 동사는 고구려 중심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종희의 동사와 유득공의 발해고는 협소한 한반도 사관을 극복해낸 역사서다. 이 정도만. 원래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근데 안정복은 우리 정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당군과 기자, 그리고 위만을 찬탈자라고 받고 위만에게 쫓겨내려간 고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마한로 갔기 때문에 마한을 정통으로 보면서 삼국은 정통이 없는 시대로 받고 통일신라, 고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당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 고려 이걸 정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마한 정통론이 좀 특이하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만들었고 우리 역사를 체계화시켰다. 보통 이게 이제 대신 성략적 사관을 극복하지 못했다. 왜? 기자를 정통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건 수험학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거고, 그냥 우리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 한치훈 해동 역사는 외국 자료를 인용해서 우리 역사의 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 이근익의 연려실 기술은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했다. 막 이렇게 원래는 알아야 되는 건데 그냥 이런 역사서가 있었구나. 김정희의 금속과학록에서는 아니 북한산 수수비가 진우왕의 수수비임을 밝혀냈다. 원래는 알아야 되는데 시험 출제가 덜 되니까 역사서 이름 정도 기억해내 보시고, 혹여나 이제 저와 함께 기출문제집이 곧 만들어지거든요. 기출문제집 풀 때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씩 추가해서 더 기억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 이쪽 파트 문제 풀겠습니다. 와,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와, 이 실학 한능검에도 역시 대박 기출됩니다. 야, 이거 제가 공문 강의할 때 실학 100분짜리 강의하는데 진짜 여러분 15분 만에 문제풀이까지 최대 20분 안에 한번 끝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부량을 줄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216페이지의 실학의 대두 이야기는요,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냥 건너가십시다. 어차피 실학자 7명 가지고 물어보는 게 실학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외로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실학자 7명 중 1명을 보기 자료에 주어놓고 이 인물이 조선 후기 인물인지 아니 그렇게도 쉽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 실학자는 중농주의 실학자 3명과 중상주의 실학자 4명을 잡으셔야 되는데, 중농, 말 그대로 농업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이 중농주의 실학자들은 자영농을 육성해야 당시 조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된다.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토지 개혁을 하자. 그럼 중농주의 실학자 3명은 토지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일단 중농주의 실학자 3명 유형원, 이익, 정약용 잡으십시오. 중상주의 실학자는 당연히 상업을 육성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상주의 실학자겠죠. 이 중상주의 실학자 4명 잡으십시오.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중상주의 실학자들은 상고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의 생산력 증대도 강조합니다. 아, 농업의 생산력이 증대돼야 상고업이 육성될 거 아닙니까? 특히 농작물도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인물 먼저 잡으시라고. 다시 중농주의 실학자 3명 누구? 유형원, 이익, 정약용. 중상주의 실학자 4명 누구?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공부량을 줄여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일단 저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유형원의 반개수록. 반개수록은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 유형원은 이 반개수록에서 토지개혁안을 균전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원의 균전론도 암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기 실학자이다 보니까 관리와 선비와 농민에게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까지. 유형원 중농주 실학자 반개수록에서 균전론을 주장했는데 관리, 선비, 농민에게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 뭐 양반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를 개혁하자라는 주장을 했고, 농병일치, 군사제도, 산후일치, 교육제도를 주장했고, 공전론을 주장했고, 결부법을 경무법으로.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물론 농병일치, 군사제도, 산후일치, 교육제도 이런 문장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형원은 반개수록과 관리, 선비, 농민에게 신분에 따른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는 균전론을 주장했다. 여기까지만. 송호 이익가입니다. 와, 이익은 한전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한전론하고 한전론 자체로 이 단어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한전론을 주장하면서 이익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자영농을 육성해봐야 게으른 농민들은 다시 소작농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자영농이 되면 영원히 자영농으로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 4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지정해놓고 그 영업전은 매매를 못하도록 하자.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자. 그래야 계속 자영농으로서 삶을 살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이익의 한전론입니다. 이익은 제자도 굉장히 많이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익의 제자를 송호학파라고 이야기하고, 원래 송호학파 중에 송호우파는 안정복이고 송호자파가 정약용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만. 됐나요? 그리고 나라를 좀먹는 것 6좀. 야, 막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6가지 내용을 막 단어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양반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는 보시면 유형원하고도 비슷해요. 3개가. 그리고 사치, 미신, 승려, 게으름 6가지가 나라를 좀먹는 것이다. 6점을 지적하기도 했고, 화폐를 사용하지 말자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은 한전론을 주장했다는 것과 그 다음 이익의 백과사전. 여러분 송호사설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이익은, 진짜 줄이면 이익의 한전론에서 영업전을 주장했다.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송호사설,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에 송호사설을 남겼다. 이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 됐나요? 조금 더 가면 화폐 사용하지 말자 패전론까지 됐나요? 야, 또 다른 책, 콩을 까먹으면서 나라의 현실을 막 고민하고, 이 과구록 같은 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호사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약용 갑니다. 와, 이 정약용은 여러분이 차라리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천재입니다. 조선의 최고 천재예요. 그래서 문과 10년시에도 급제합니다. 그리고 정조가 시행했던 초계 문신제 기억나십니까? 자신 시파들 승진시키려고 문신 재교육한다는 취지하에 정조가 시행했던 초계 문신제에서도 역시 수석을 합니다. 최고 유학자죠. 그리고 또 정약용은 실은 서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사회사에서 여러분이 공부했습니다만 신유박해 때 정약용 일가가 작살났더라. 박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신유박해더라. 노론 벽파의 시파 탄압이라고 하지만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정은 죽었고, 정약용의 처남이고 매부였던 이승훈과 이가환도 죽었고, 정약용의 또 다른 형이었던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 가서 자산어보를 썼고, 정약용의 조카였던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도 죽었더라. 그게 신유박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약용은 최고의 서학자입니다. 정약용은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최고의 유학자였고 서학자였고, 서학, 성경을 다 꿰뚫고 있었고, 최고의 과학자였다는 것까지는 정조와 함께 정치하던 정약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러분, 정조가 화성을 만들려고 할 때 정약용이 거중기 만들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이고, 이 거중기와 함께 수원 화성을 만들었죠. 그리고 정조가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려고 할 때 한강을 말 타고 건너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노량진 쪽에 배다리를 만든 건 역시 정약용입니다.
정조가 죽고 이제 신유박해로 유배 생활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울산 쪽으로 갔다가 다시 강진으로 오죠. 강진에 그 유명한 다산초당. 강진 다산초당에 있으면서 1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 일 더럽게 없고 심심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쓰죠. 일단 그 정약용의 저서가 500권인데 500권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3개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베트남의 호치민이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다는 지방간, 목민간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 지방행정에 대한 이야기죠. 경세유표,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이야기. 흠흠신서, 감옥 사무 관련 간수들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통해서 정약용은 정말 유능한 정치, 행정 가였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기억하시고 정약용은 또 엄청난 지리학자입니다. 그게 바로 아방강역고라는 역사 지리서를 쓰는데 아방강역고에서 발해의 수도 위치를 고증했고 백제 수도 위치 고증했고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만 그냥 정약용이 썼던 역사 지리서가 아방강역고다. 정약용은 의학에도 능통합니다. 그래서 종두법을 연구하면서 마, 과, 회, 통 됐나요? 아방강역고, 마가, 회통까지. 정약용은 어떻게 정약용 저서들이 다 시험에 나와요. 우리나라 서고 속담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언, 각, 비. 정약용의 삼논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 어렵다. 전론, 탕론, 원목 이런 것까지는 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보기 자료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정약용의 기예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보다 우월했던 건 바로 기술을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정약용의 기예론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정약용이 이렇게 기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용감 설치를 주장했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정약용이 이렇게 저서 이야기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정약용도 중농주의 실학자니까 토지개간을 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약용은 여존론을 제시합니다. 공동농장제도입니다. 공동으로 농장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하고 노동시간에 따른 차등 분배이긴 하지만 공동분배입니다. 근데 만약에 노동시간에 따른 차등을 주지 않으면 이건 완전 공산주의죠. 그래서 일여라는 농장을 공동 소유, 공동 경작, 공동 분배하기 때문에 이걸 여전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여전론을 훗날에 정전론으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바꾸기도 합니다. 우물정자, 가운데 집이 우물정자면 우물정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우물정자 하나 둘 셋 넷 여덟 집이 농사 짓고 가운데는 세금 내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그냥 정전론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정약용도 끝나집니다. 여러분 중농주의 실학자 있습니다. 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어는 반개수록을 암기해야죠. 이익은 송호 사설을 암기해야죠. 나머지는 다 정약용 저서인데 특히 수험한국사에서는요.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내용까지 고 장난질합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의 의무, 경세유표는 중앙 정치개혁. 다 중요합니다. 아방강역고 마가회통 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중농주의 실학자들 토지개간 다시 유형어는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정약용은 여전론에서 정전제 됐나요? 자 중상주의 실학자 갑니다. 유수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수원은 우서라는 책을 씁니다. 유수원의 우서하고 여러분이 암기해야 됩니다.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이 문장도 암기하십시오. 유수원은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홍대용이 나옵니다. 홍대용은 청나라를 직접 여행하고 그 연행기 혹은 줄여서 연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연행기를 씁니다. 그리고 의삼문답에서 실옹과 허자와의 대화, 실옹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허자는 헛것을 진실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 실온과 허자와의 대화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지전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야기하면 세계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전설을 이야기하는 순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깨버리는 겁니다. 이 지전설 이야기했던 홍대용이 혼천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혼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천문관측기구는 혼이, 홍대용은 혼천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홍대용이 실은 노론 집안이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노론 집안인데 여러분 기억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노론이 학문적으로 쪼개지면 18세기의 호랑 논쟁, 특히 서울 지역의 노론을 락론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청나라를 다녀오면서 생각이 많이 깨이고 이 친구들은 인물성 동론, 제가 인물성 이론, 인물성 동론이 생각보다 한능검에 기출이 안 되더라고. 수험항사에서 이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이면 청나라 오랑캐를 물이라고 짐승이라고 봤는데 같은 부분이 있다. 인물성 동론을 이야기하면서 청에게 배울 건 배우자. 북학으로 발전해버린 친구들이 락론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박지원하고 홍대용입니다. 박지원과 홍대용은 둘 다 노론이에요. 근데 박지원이나 홍대용 같은 친구가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은 노론이면서 양반제도와 당시 신분제도를 비판합니다. 다시 홍대용. 지정설 주장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신문제 비판했습니다. 저서들 연행기와 의산문답, 임하경륜 이런 게 홍대용의 호가 담헌입니다. 담헌서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홍대용도 균전론을 주장하긴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렵나? 생략. 중상주의 실학자들 토지개혁안은 생략할까요? 박지원 갑니다. 박지원 열하일기 다 아시죠? 청나라를 다녀오면서 열하일기를 썼고 청나라를 가서 보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물자가 막 이동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수레 선박을 이용하자. 그렇게 해서 상고업을 육성시키자. 그리고 화폐를 사용하자. 용전론. 패전론을 주장했던 중농주의 실학자는 이익이었죠. 박지원은 화폐를 사용하자. 용전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과농서초라는 농서를 쓰기도 합니다. 박지원도 한전론이라는 토지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버리죠. 이익은 패전론이고 박지원은 용전론이었는데 아니 토지개혁안은 한전론하고 이익과 명칭이 같아요. 이익의 한전론 기억 나십니까? 4인 가족의 생계가 가능한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하고 영업전은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토지와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게 영업전인데 박지원도 한전론에서 지주의 토지 소유의 제한을 만들어 놓자. 이 한전론입니다. 박지원 열하일기 중요합니다. 관홍서초 상공업 육성하기에 수레 선박 이용하고 화폐 사용하자. 그런데 박지원은 뭘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까? 한문소설, 양반전, 호질, 허생전, 민홍전. 이 한문소설에서 양반 제도를 비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박지원도 자신도 노론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박지원까지. 자, 그 다음 박지원의 제자 박제가. 박제가 이름 벌써 나왔죠. 정조 공부할 때 규장과 검서관에 이름 3명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역사서에서 처음으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대립하는 이를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벌써 언급이 됐고 이제 백가사제에서 이덕무의 천장관 전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시험에 덜 나올 것 같아서 한능검이니까 놓고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박제가는 알고 계시야죠. 박제가도 중상주의 실학자인데 역시 박지원의 제자고 청을 왕래하면서 박지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수레 선박 이용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박제가는 북학이, 이건 진짜 꼭 잡으셔야 됩니다. 북학이에서 우물의 비유를 통해서 소비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게 사람이 계속해서 우물물을 써야 우물은 물이 더 깨끗하고 맑게 채워집니다. 우물을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지요. 우물의 비유를 통해서 소비를 권장합니다. 소비가 권장이 돼야 생산이 늘어나고 상업이 발달한다. 다시 박제가는 북학이에서 우물의 비유를 통해 소비를 권장했다. 됐나요? 박제가는 이것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7명 다 끝냈습니다. 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7명 다 공부하기 어렵다고요. 일단 이들이 실학자고 이들이 조선 후기 인물들이고 중농주의 3명과 중상주의 4명을 먼저 잡으시고 시험은 아주 쉽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중농주의 3명, 유영원, 이익정약용, 중상주의 4명,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저서는 암기하십시오. 유형원은 반개수록, 이익은 송호사설,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아방강이었고 마가해통 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유수원은 우서, 홍대용은 연행기, 의산문답, 임하경륜. 그 다음 박지원은 열하일기 그리고 양반, 호질, 허생전. 농서, 관홍서초. 그리고 박제가는 북학이.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이제 60강 정근대사 마지막 강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근현대사는 칠판 중심의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연표를 강조하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요. 와, 지금까지 59강 정근대사 강의 들어오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아껴드린과 동시에 공부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심화 70점, 80점을 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분명히 더 강조해 왔고, 그런데 막상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걸 풀어보다 보면 황현필 선생님이 대충 짧게 훑고 지나갔던 것이 선택지로는 출제가 되는구나. 출제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문제 만나고 한 문제당 선지가 5개 나오면 250개의 선지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데, 진짜 선지 내용 중에 한 180개에서 200개가 무슨 선지인지 알아먹으면 80점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250개 선지를 다 잡고 알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조교 선생님들 한능검 시험 보시면 92점에서 96점 정도는 바로 맞는데, 솔직히 한국사 공부 오래 하고 저와 함께 조교 활동 열심히 했지만 정말 이상한 선지도 한 번씩 나오기도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수험 한국사 내용도 뛰어넘는 이상한 선지들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왔고, 오늘 이 60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파트고 공부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한 20분은 무조건 넘어가지 않을까? 책 중심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조선 정기 민족문화의 발달, 그러니까 조선 문화사 자질구레한 게 이번에 60강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5세기에 세종업적으로 벌써 상당히 많은 부분들 공부했습니다. 천문관치 가는데 혼이 간이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실학자 공부할 때 홍대용은 혼천이고 세종은 혼이다 하고 다시 한번 복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사를 제대로 잘 해놓으면 경제사회 문화사가 쉬워진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혼이 간이 다 세종이죠. 세종의 업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정치사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차라리 태종과 세조와 성종을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간 측량기구 자경루,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물시계입니다. 앙부일구 해시계입니다. 추국이 다 알고 계시죠? 강우량 측정 역시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추국이, 앙부일구, 자경루, 혼이, 간이, 간이대까지 다 세종대왕이구나. 대신 토지 측량기구 인지와 규형은 세조다. 그럼 여기서는 차라리 인지 규형이 더 중요하겠네. 나머지는 다 세종이니까. 아니, 추구기가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세종대왕권 많이 출제가 되는데, 세종대왕권 다 노란색 밑줄 긋는 것보다도 오히려 인지 규형을 더 잡아놓으라, 그 말씀입니다. 기출이 됩니다. 세조업적으로. 그 다음, 여러분, 고구려 천문도를 돌에 새겨서 그려 넣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지금 오늘 언급하면 3번째 언급합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 이방원 때고, 고구려 천문도가 돌에 새겨진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어느 왕 때다? 태조 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칠정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울 중심의 시간 계산서입니다.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죠. 원의 수시력 플러스 아라비아 회력, 이런 거 단어 가지고 장난질하는 건 수험 한국사고, 칠정산은 서울 중심의 시간 계산서이고 세종대왕 때다. 자주적인 역법서다.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활자 가겠습니다. 역시 다 공부했습니다만, 여러분, 태종은 개미자, 세종은 갑인자. 원래 이 개미자와 갑인자 가지고 장난질을 잘합니다. 그래서 개갑옷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라고 했죠. 개갑.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이제는 태종이 세종 아빠라는 건 다 알 테니까. 태종, 개미자, 세종, 갑인자. 그런데 이 개미자를 간행하기 위해서 태종 이방원은 주자서를 설치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세종은 주자서에서 갑인자를 간행하였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나요? 태종 이방원이 주자서를 만들고 주자서에서 개미자를 간행했기 때문에 이 활자를 간행하는 주자서는 세종 때도 존재했겠죠. 그러니까 세종은 주자서에서 갑인자를 간행했다. 이렇게 기출되어진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 종이 만드는 관청인 조지서는 세종입니다. 헷갈린다. 주자서는 태종, 조지서는 세종.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기억하시고, 원래 수험 한국사에서 진짜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 세종대왕은 금속활자를 밀랍에 고정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식자판을 조립하는 수준까지 갔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고려시대 목판인 세봉과 금속활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에 나실까? 목판이 오히려 더 튼튼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가지 책을 대량 인쇄하는 데 유리하다.
근데 금속활자는 여러 가지 책을 소량 인쇄하는데 차라리 유리하다. 그런데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활자 자체를 밀랍이라는 것에 고정시켰다. 벌꿀집 같은 거 녹여가지고 이렇게 본드처럼 만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밀랍에 고정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식자판 착착착착 이렇게 조립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많이 기출되냐면 세종 때는 금속활자를 밀랍에 고정하는 방식을 창안해냈다. X죠. 밀랍에 고정하는 금속활자를 고정해서 이렇게 그냥 본드 같은 것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찍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그건 고려시대인데 조선 세종은 식자판 조립하는 수준까지 발전시켰다. 개미자는 태종이고 갑인자는 세종이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사진자들 다 확인하셔야 하고요. 221페이지 건축물 가겠습니다. 여러분 15세기 건축물은 그나마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나라가 막 건국되었던 시기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으면 14세기 말에 조선이 건국되었으니까요. 15세기에 조선 초기잖아요.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 있었던 시기잖아. 궁궐학교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뭐 숭례문 나오는데 숭례문이 남도문이고 창덕궁 동원화문이 창덕궁의 정문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이제 수험한국사에서는 이상하게 15세기 절 이름 하나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이사 극락전인데 그렇다고 한능검에서 무이사 극락전이 15세기 건축물인가 알아야 돼. 아주 강조하기는 제가 좀 조심스럽고 이제 조선 후기 목조 건축물 나올 때 고려시대에 있는 목조 건축물하고 안 헷갈리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인사 장경 판전인데 여러분 해인사 장경 판전에는 뭐가 보관되어 있죠? 팔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조 대장경, 팔만 대장경은 몽고 침략으로 초조 대장경이 불타니까 강화도로 천도했던 최후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강화도에서 대장도감에서 이 팔만 대장경을 16년에 걸쳐서 조판했는데 이 팔만 대장경을 15세기 세조 때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으로 옮겨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팔만 대장경이 보관되고 있고 이 팔만 대장경은 세계 기록유산인데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6세기부터 아무래도 살림세상이죠. 15세기 말 성종 때 3사직을 통해 살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했기 때문에 16세기부터 살림세상인데 여러분 16세기 중종 때 주세붕의 건의를 받고 백운동 서원, 안양을 모시는 서원이었죠. 이게 최초의 서원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16세기 이후부터 조선은 서원 건축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의 옥산서원과 안동의 도산서원이 나오는데 옥산서원이 이언적을 모시는 서원이고 도산서원이 이황을 모시는 서원이죠. 그러니까 이연적의 리철학의 이황이 영향을 받았다. 서경덕의 기철학의 이가 영향을 받았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진짜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공부량을 우리 조교 선생님 공무원 한국사 공부량하고 비교하면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지금 언급하는 것 같죠. 어려운 내용 3분의 1은 지금 버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험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강의 시간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맞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공부하면 아니 3분의 1 정도 어려운 내용을 버렸으면 3분의 2 시간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험한국사를 공부한 학생들보다 여러분이 더 짧은 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수험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공무원 현장에서 그리고 옛날 수능에서 국사 근현대라는 과목이 있었을 때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기 전에 개념 강의 한 번 듣고는 소화를 못하니까 2번 이상 듣습니다. 2번 듣고 단축 강의 필기노트 강의 이런 거 듣고요. 기출문제 풀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렇게 해도 1년을 달려도 80점 맞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2년 정도를 굴러 먹으면 한 이제 90점 정도 맞고 합격하냐 못하냐 이런 고민을 하는 판인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시간을 아껴드린다라고 이렇게 말도 빨리 하면서 이 많은 공부량을 이렇게 압축해서 듣고 한 방에 이게 다 소화가 되면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근데 요즘 한능검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의 시간을 한 강의당 제가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을 빨리 함에도 불구하고 1.2배속을 돌리시면 제 말이 더 빨리 들릴걸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약간 혀가 짧은 게 1.2배속 와 우리 조교 선생님 촬영하다가 지금까지 고개 한 번도 안 끄덕이다가 내가 혀가 짧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네.
그 1.2배속으로 돌려들으면 2번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강의 촬영할 때니까 바로 연결시켜서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선의 궁궐하고 지붕양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기출문제 풀어가다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우진각 지붕, 뭐 맞배 지붕, 팔짝 지붕, 어떤 건축물이 팔짝 지붕이고 어떤 지붕이 우진각 지붕이고, 이거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고려시대 건축물은 일단 맞배 지붕이다. 조선시대 건축물은 팔짝 지붕이다. 진짜로요. 그런데 고려시대 건축물 중에 이상하게 부석사 무량수전만 팔짝 지붕이고, 조선시대 거의 대부분의 팔짝 지붕의 건축물 중에 2개 정도가 우진각 지붕이라고 시험에 나온다. 그게 남대문, 숭례문과 창덕궁, 도나무이다. 이런 이야기는 수험한국사에서나 공부하는 거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지붕 형태가 이런 게 맞배, 우진각, 팔짝, 아이고 나는 너무 어려워. 그냥 80점만 넘을 거야 하고 버리세요. 자기는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고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억나야 합니다. 11세기 순수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히 11세기경부터 순수청자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그러니까 무신직공기 이 무렵에 상감기법이 도입돼서 상감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원감석기의 북방가마기술 도입으로 자기 기술이 퇴보했습니다. 맞나요?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5세기는 분청사기, 16세기는 백자, 조선 후기는 청아백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조선 초기 15세기는 분청사기, 16세기는 백자. 여러분 분청사기는요 좀 해학적이에요. 청자의 백토에 분을 발랐습니다. 만드는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죠. 근데 16세기 사림 세상부터 사림들의 고상한 취향에 걸맞는 백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17세기부터 백자의 그림을 그리는 청화백자가 그려진다. 어렵지 않잖아요. 15세기 분청사기, 16세기 백자, 조선 후기 청화백자. 선지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저는 2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회화 나옵니다. 한능검 사진자료 많이 주니까 회화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 그림, 고려시대 그림 중에 남아있는 걸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단 공민왕의 천산대렵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리고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 불화들이 많이 그려지죠. 해허의 양류가늠도라는 정말 대단한 그림이 있는데, 이거 일본의 건너가 있습니다. 해허의 양류가늠도. 그리고 이제 부석사 조사당 벽화라든지 불경, 불서 책 앞에 있는 작은 불화 사경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회화는 거의 90%가 조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15세기는 무조건 우리가 자주적이라고 공부하잖아요. 세종대왕이 있었던 시기고 훈구파가 집권했던 시기고, 훈구파는 소격수에서 당군 초제를 지내기도 했고, 당군을 존중하면 그만큼 자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자주적인 농서, 농사직설 공부했죠. 자주적인 의서, 향약, 집성방 공부했죠. 자주적인 역법서 뭐 공부했습니까? 칠정상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회화도 자주적이에요. 근데 15세기 회화로 시험에 나오는 거 딱 2개입니다. 암기하셔야죠. 강의안의 고사감수도, 안견의 몽유도운도. 그림자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암기하십시오.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그림자료 보면서 이거 안견의 몽유도운도다. 안견의 몽유도운도 임진왜란 때 우리가 뺏겼습니다. 일본에 건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좀 독자적 화풍 그래가지고 15세기 그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의 무로마치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 시험 출제 많이 됩니다. 15세기. 여러분 16세기 이제 살인들 세상인데 사군자가 유행합니다. 사군자, 매난국죽 다 중국에서 건너온 것들입니다. 사군자. 그리고 여러분 16세기 신사임당, 화훼, 초충도. 신사임당 그림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16세기 그림 중에 이상좌의 송화볼도, 노비 출신 화가인데 송화볼도 은근히 시험에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그림들 어몽룡의 매화도, 이정의 묵죽도, 이암의 모견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포기해야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15세기는 강의안의 고사감수도, 안견의 몽유도운도. 이것도 어렵잖아. 아니, 안견의 몽유도운도는 예를 들어서 안평대군의 꿈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안평대군이 누군데? 세종대왕 아들이고 수양에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보기자료에 함께 기출될 수 있습니다. 16세기, 신사임당 당연히 16세기 인물이죠. 이가 16세기 말 인물이니까, 선조 때 인물이니까 이 엄마 아닙니까? 16세기죠. 여러분 15, 16세기를 잡으셔야 돼요. 조선 전기. 15는 훈구파 집공기, 16세기 살인, 사화기.
그리고 16세기 말 전쟁 나면서 조선 후기 넘어가서 17, 18, 19세기가 조선 후기예요. 됩니까? 16세기 신사임당 글인가?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상좌의 송하보올도 노비추 신화가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한석봉 16세기다. 이건 너무한 것 같고 저는 지금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음악가입니다. 음악, 여러분 정치사에서 왕의 업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세종이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를 부르겠다고 노래 하나 만듭니다. 여민낙, 백성들과 더불어 노래 부르겠다. 그 다음 정감보는 악보입니다. 정감보, 악보예요. 다 세종이야. 여민낙 세종, 그 다음 정감보 세종, 그 다음 세종은 박연에게 악을 정립해 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세종은 박연에게 악을 정립해 했다. 그리고 성종 때 가가지고 성현에게 악학개범을 쓰게 합니다. 역시 악을 정리한 음악서죠. 성종업적, 성종은 홍경래와 관계한 후 악하고 경기를 일으키며 발망 동동동 악학개범, 성종 꼭 기억하셔야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15세기는 궁중음악인 좀 악이 잘 나갔고 16세기는 민간음악인 소각이 잘 나갔다. 악은 송나라 대승학의 영향을 받은 거고 소각은 당나라 향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러면 또 너무 어렵죠. 실은 고려시대는 그 악과 소각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공부하는데 문학 가겠습니다. 포기하시죠. 진심 그냥 우리 조교 선생님 이거 포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문학은? 왜냐하면 수어망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문학에서 진짜 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또 국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용비어천가 그러면서 하고 있다. 월인천강지공, 세종대왕이라는 거 다 알 거고 동문선 성종인 거 다 아시잖아요. 동동동, 동려지 승남, 동국통감, 동문선 이거 성종인 거 모르면 큰일 난다고 했죠. 우리나라 글들을 다 모은 게 동문선입니다. 동문선은 워낙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 뭐 피론잡기하고 영재총화가 너무 어려우면 금오설 하나만 잡읍시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이쪽 파트는 아니지만 최초라는 타이틀 들어가는 거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한문 소설은 금오 신하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은 이인직의 혈의누입니다. 다시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한문 소설은 바로 이 시기에 김시흡의 금오신화, 최초의 한글 소설은 광해군 때 허균의 홍길동전, 그 다음 최초의 신소설은 근현대사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1906년, 여러분 1906년이라는 연도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인직의 혈의누 되시죠? 나머지는 16세기 황진이 아이고 넘어갑시다. 15세기는 김종수나 남이 장군 같은 이렇게 남자의 기상을 나타내는 시죠. 16세기는 허난설이나 신사임당이나 황진이 같은 여성 시인들. 여러분 15세기, 16세기 지금까지 이제 복습입니다. 이 7번은요. 지금까지 다 공부했던 거. 보시면 진짜로 다 공부했던 거죠. 건축, 자기, 회화, 음악, 역사서는 저 앞에서 했습니다. 특히 역사서는 동국통감 성종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윤리서 3강의 일도 세종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국조오례은은 신숙주가 성종 때 완성한 겁니다. 이것도 성종인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지도 혼일강리 역득도지도 기억나시죠? 세조의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실측지도고 조선 후기 16세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 18세기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축척지도다. 앞에서 문제에서 한번 풀었고요. 지리지는 다 포기하시고 동국여지 승남만 잡으십시오. 역시 성종입니다. 성종 동동동 세 개,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 동문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223페이지도 건너갑니다. 와, 공부량 보십시오. 이제는 조선 후기 문화사인데요. 여러분 조선 후기 224페이지. 이쪽 파트 공부량 많아요. 서양 문물의 수용 나옵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은 버리시되 마테오 리치 거 세 개를 좀 잡읍시다. 마테오 리치, 여러분 이수강의 지복유설라는 백과사전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가 소개되는데 이게 최초로
글자로 서학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는 명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수의 선교사로 명나라에 들어왔던 사람인데 이 마테오 리치께 우리나라 건너온 건 전부 다 조선 후기에 건너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강의 지목유설이 17세기 백과사전인데 여기에 천주시리가 실렸고 이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에서 그렸던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전도가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 때 이광정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고려만국전도는 조선 후기에 들어왔다. 그게 중요합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고려만국전도 그 다음 기하원본은 좀 시험에 나오기가 쉽지 않죠.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한자로 풀이한 게 기하원본인데 이게 바로 마테오 리치고 아담샬은 여러분 소현세자가 이래저래서 청나라 심야에 끌려가서 벌모 생활할 때 당시 청에 들어왔던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과 소현세자가 절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샬은 소현세자의 친구인가 동시에 훗날 이 아담샬이 청나라에서 날짜 계산했던 역법 시헌역이 우리 조선 후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거 고려시대 기억나야 되는데 고려 전기는 당나라 선명력을 받아들였고 고려 후기는 원의 수시력을 받아들였다. 기억나나요? 근데 조선 15세기 조선 전기에는 세종의 칠정산 자주적인 역법서 근데 조선 후기에는 청의 시연력을 가져다 썼다.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담샬까지 마테오 리치까지 그 다음 벨테브레하고 하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벨테브레가 인조 때 들어오고 하멜이 효종 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후관계 문제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벨테브레는 하여간 3명이 잡혔어요. 근데 이 3명이 나름 조선을 도와줍니다. 특히 병자호란 때 훈련도감에 소속되어서 화포 제작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나머지 2명의 친구는 남한 삼성에서 죽었고 혼자 벨테브레 혼자 살아남아서 조선 여인과 결혼해서 이름을 박연으로 바꾸죠. 근데 하멜이 표류에 왔죠. 효종 때. 근데 하멜이 조선 옷을 입은 그것도 나라도 같아. 같은 네덜란드인. 그 박연을 만나죠. 벨테브레를. 하멜이 살려달라 도움을 청했는데 벨테브레가 쌩까버립니다. 왜냐하면 벨테브레는 지금 조선이 살기 좋아. 결혼해가지고. 진짜로요. 근데 하멜은 끝내 탈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벨테브레는 인조 때 들어왔고 하멜은 효종 때 들어왔다. 이 정도만. 지전설. 여러분 일단 지전설 하면 누가 생각나야죠? 홍대용이 생각나야죠. 그래서 실학자 홍대용 공부할 때 지전설을 주장했고 혼천이를 제작했다. 여러분 홍대용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해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생략을 한 겁니다. 혼천이, 지전설. 그런데 조선 후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했던 인물이 홍대용은 아닙니다.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했던 인물은 김성문이에요. 역학 도입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최초의 지전설을 주장했다. 여기는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최한기는 한금에 많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수학 버리시고 기타 보면 자산어보 그러면 정약전 신유박해 때 정약용과 함께 유배 갔던 정약용의 형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고 조선 후기 서민문화 발달 여러분 조선 후기 한글 소설 제가 허균의 홍길동 좀 미리 이야기했죠. 그리고 박시전 장화홍련전 심청전 별주부전 임경업전 많은 한글 소설들이 만들어지는데 춘향전 막 이렇게 사설시조, 작자 미상인 사설시조가 그러니까 지금은요 뭐냐면 조선 후기에 사설시조가 쓰여집니다.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새롭게 쓰여집니다. 조선 후기에 시사가 조직된다. 이놈의 시사는 진짜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시사는 중인들이 만든 시 동아리예요. 물론 그 중인들이 주도하고 평민들도 참여하지만 시 동아리 시사 진짜 시사 조선 후기라는 거 시험에 많이 기출되니까 지금 중요한 건 조선 후기에 시사라는 시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판소리, 가면극 그냥 선지로만 나오겠죠. 회화 갑니다. 그럼 여러분 회화 15세기는 강희안의 고사감수도 안개의 몽유도원도 16세기는 사군자, 신사임당, 이상자 송화볼도 공부했죠. 여러분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회화 가면 일반적으로 회화 윤두서의 자화상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크게 세 개로 쪼갭시다. 진경산수화 그리고 풍속화 그리고 민화 다 조선 후기예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서 보기 조선 후기 주고 선지 5개 중에 4개는 고려나 조선 전기고 나머지 하나가 조선 후기 그 진경산수화 이렇게도 쉽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진짜 경치 우리 산수를 진짜 있는 그대로 제대로 그린 거죠. 상상 속으로 그린 산수화가 아니고 진경산수화 그렇다고 이거 자주적인 건 아닌데 진경산수화도 다 중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경산수화로 유명했던 건 정선입니다. 겸재.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이거 보시고 이게 인왕제색도인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밑에 지금 사진자료 있죠. 물론 금강전도도 정선이 그리긴 합니다만 누가 뭐래도 정선은 인왕제색도입니다. 이것 보고 진짜 이거 정선, 겸재정선의 그림이다. 이거 진경산수하다 18세기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풍속화하면 김홍도죠. 뭘 고민합니까? 근데 여러분 김홍도 뭐 제기차기, 서당, 장날, 무동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김홍도는 당시 최고 화가로 정조가 화성을 행차하고 돌아왔던 시흥, 환어, 행렬도까지 그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흥, 환어, 행렬도, 김홍도. 김홍도 제자가 신윤복이죠. 신윤복 그림은 너무 야해요. 추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국판 포르노들. 그런데 신윤복이 분명히 궁중화가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원래 궁중화가로 이름을 올리려면 남성만 가능한데 그런데 신윤복이 그렸던 모든 그림에는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다 이렇게 이게 여성이 아니면 그리기 힘든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남장 여자이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그랬던 거죠. 신윤복 재밌는 추나 이야기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해드리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민화는 작자 미상입니다. 각종 동물, 새, 꽃그림들 조선 후기 민화, 작자 미상 건강 이런 걸 기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풍속화하고 진경산수화, 민화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선지로 당시 서양화법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영통골 동구도라는 영통골 입구도라고도 합니다. 밑에 사진 보면 강세황의 영통골 입구도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되고 장수업의 군마도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면 좀 시끄러울 텐데 동골도도 수험항센 나오지만 아유 진짜로 여러분 진경산수하고 풍속화하고 민화는 조선 후기다 그렇게만 잡으시고 조선 후기에 당연히 서양화법 도입되었겠다. 그리고 여러분 글자체는요 김정희의 추사체가 이광사의 동국진체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다 조선 후기 잘 나가는 글자체입니다. 이광사의 동국진체, 특히 김정희의 추사체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건축. 여러분 이제 한능검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건축물을 최소 7개는 완벽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내가 건축물 7개 주는데 이거 얼마나 압축한 겁니까? 고려후기 13세기 봉정사 극락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그 다음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 이건 고려 후기 건축물인데 주심포 양식이다. 주심포 양식 기억나십니까?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었다. 공포가 많으면 다포고 공포가 건물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고 이 주심포 양식 3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그런데 고려 후기에 성불사 응진전만 다포였다. 자 그런데 이제 15세기 건축물은 학교성과 궁궐들 무이사 극락전이라는 절도 있고 16세기부터는 이제 서원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17세기 가면 저 지방에서 지주들이 나름 불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큰 돈을 절에 시주를 합니다. 큰 건축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세기에는 지주들이 만들어준 대형 건축물인데 이 대형 건축물들을 밖에서 보면 층이 다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한 방에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층 구조의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데 이 17세기 바로 목조 건축물들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이 있습니다. 이거 3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법주사 팔상전은 목조 건축물인데 솔직히 목조 탑이라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목탑이에요. 금산사 미륵전, 금산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잡혀서 갇혔던 곳이 금산사고 이 금산사를 탈출해서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했잖아. 그리고 화엄사 각황전. 화엄사 각황전은 막말로 우리나라 경복궁 근정전 다음으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이다 라고 하죠. 실제로 화엄사에 가서 108계단 걸어 올라가다 보면 화엄사 각황전 건축물 정말 처마 막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는 분홍이나 부상들이 우리도 전래 건물 지어줄 수 있어. 가짜 양반들. 신양 기억나세요? 이들이 좀 쌍스러운 이름, 쌍스럽다고 하면 좀 그렇죠. 이름이 그래요. 하필 18세기 사원 건축물도 진짜 이름이 그래요. 쌍계사, 계암사, 성남사. 장식성이 강한 사원들 18세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세기 당연히 정조대왕이 만들었던 화성이 18세기인 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고 정조가 18세기 인물인데 정약용이 정조와 함께 거중기 만들었고 배달이 만들었고 다 화성과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9세기 가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다시 만들어지죠. 이러면 이쪽 파트가 다 끝납니다. 피디님 몇 분? 와, 시간 걸리죠. 자, 20분 넘어갈 거라고 했죠. 끝냈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